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긴급 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고강도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 요청을 하면서 수사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 양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 쪽 수사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이틀 사이에 3차례 조사를 단행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강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검찰의 이런 속도전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우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자진해서 출석하기는 했습니다만은 48시간 내에 긴급 체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신병 확보를 영장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대로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측에서도 일단은 긴급 체포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신병 확보 상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네네. 이 48시간 내에 고강도 조사를 통해서 진술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려면 결국에는 범죄를 어느 정도는 소명을 해야 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 김 전 장관을 고강도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이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자료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핵심 증거들은 경찰의 손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로서는 지금으로서는 김용현 장관의 입에 기대어서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릴 어떤 수사권의 어떤 조정 문제 이것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확보를 하고 나서 구속영장 신청을 하기 위한 어떤 소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들리는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 어떤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거나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도주의 가능성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여지도 있거든요. 예. 지금 김용현 장관이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시시각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이제까지의 보도 내용이나 본인의 태도로 봤을 때는 지금 적용받고 있는 주요 혐의인 내란죄의 어떤 고의를 부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 쓰고 있던 텔레그램에서 탈퇴를 하고 그리고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지금 경찰이 그걸 확보를 했는지 확인은 안 되는데요. 예. 지금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가 아니라 이른바 깡통폰이라고 불리는 교체한 새로운 휴대전화를 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서 혐의를 소명하는 데 굉장히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술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본인의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구속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때 증거인멸도 그렇고요. 우려도 그렇고 도주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이 휴대전화 교체도 그렇고요. 텔레그램 탈퇴 같은 것도 분명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이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이 SNS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네네. 관계자들, 뭐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능성도 지금 아마 배제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탈퇴를 하면서 삭제를 한 정황, 그리고 본인이 쓰던 과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SNS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전산망 같은 것들로 그 비상계엄을 어디까지 계획하고 언제부터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누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일단은 김 전 장관이 피의자인 상황이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주요한 증거 자료가 될 텐데 그거를 인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 가능성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의 우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아마 그런 것들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예. 예, 지금 말씀 중에 이제 핵심 관계자들의 이제 말이 또 엇갈리고 지금 뭐 이야기한 것처럼 이 텔레그램 뭐 탈퇴를 했기 때문에 진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관계 확인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김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로는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의원실에 내부 문건들이 나오고 있다는 속보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네. 제가 모든 상황 사실관계를 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급작스럽게 계획됐다기보다는 상당히 기간을 두고 계획이 됐다는 정황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디까지 개입을 했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김 전 장관의 혐의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이 지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김 전 장관에게 지시를 한 사람과 김 전 장관이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 예. 이걸 확인해야지만이 전체적인 관련자들을 같이 수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범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될 것 같고요. 예.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데 예. 이런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포고령에서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 포고령의 작성 주체가 지금 누군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포고령에는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문제는 계엄사령관이 자신이 계엄사령관이 된 사실조차도 몰랐고 그 포고령을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포고령을 작성한 주체가 김용현 전 장관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란죄의 어떤 성립 요건에 대한 만족이라든가 가담의 정도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들이 이번 이 영장 청구의 사유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서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도 전방위적으로 확인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관계자의 말이 엇갈린 상황에서는 그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뭔가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사를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게 여러 사람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술을 같이 들어보고 비교해보고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그렇군요. 높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군 수뇌부들로 지금 수사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적 증거가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수사기관, 그 군 어떤 수뇌부에서 지시 라인이 하달이 될 때도 만약에 급작스러운 게 아니라 장기간 기간을 두었다라고 하면 어떤 문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문건들이 나오게 될 그러겠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문건이 나온다는 보도도 나오고 예. 있고 그 문건들의 작성 날짜와 내용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비교를 해보면 예. 누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그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특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와 단순 가담자와 지휘라인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처벌의 정도와 형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박안수 육군총장 등의 군 지휘부 조사도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고 또 어떤 부분을 여기는 또 중점적으로 볼지도 좀 짚어볼까요? 일단 지금 개헌 당일에 국회에 동원된 그 군대가 공수 1여단, 1공수여단이고 이 공수여단장, 1공수여단장이 이상현 여단장입니다. 그리고 정진팔 합참 차장도 지금 수사선상에 그 참고인으로 일단은 조사가 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당연한 부분이고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예.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진술의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로 국회의사당 인원을 끌어내고 선관위와 그다음에 여론조사기관 꼬치 어떤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항명인 줄 알면서도 거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현 공수여단장의 주장으로는 707 특임단을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로 보냈고 실탄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본인이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담 정도라든가 실체적인 진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쳐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참고인 조사로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 예. 이들의 피의자 신분 전환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군요. 경찰은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피의자 전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긴급 출국 금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수사가 더욱더 장기화되고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신병을 확보를 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출국을 금지해서 신병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피의자로 전환했는데 이미 출국하고 나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비난, 국민적 비난 굉장히 거세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사기관에서도 보다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 작업을 거친 다음에 좀 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 출국 금지 조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제 윤 대통령에 네. 대해서도 이 출국 금지라던가 긴급 체포도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소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실상 법적인 이론만 놓고 보면 강제 수사를 받지 않을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소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강제 수사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하물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 혐의입니다. 예. 내란죄는 형사 불소추 특권에서도 제외가 되는 범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출국 금지라든가 피의자 조사라든가 나아가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가능성까지도 지금으로서는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논란으로도 번질 여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권에 대한 정당성 문제도 결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런 단계를 밟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검경 외에도 공수처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공수처법을 좀 보면은 검경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가 있고 또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된다 규정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여러 곳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키, 컨트롤 타워를 누가 맡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빨리 확정을 해야지 향후에 진행될 모든 수사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 예. 그 적법 절차에 의한 수사라는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내려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지금 현행법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검찰이 지금 특수본을 꾸린 근거는 네. 직권남용죄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관련 범죄로 해석을 해서 내란죄를 연결고리로 엮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예.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은 없지만 직권남용의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어떤 한계가 있냐고 하면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공범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됐잖아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광의의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판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를 하고 나선 상황이지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법에 보면은 이렇게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중복 수사의 경우에는 응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네네. 요건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요. 수사의 진행 정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수처가 이첩 요구를 한 적도 없고 이걸 거부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이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수사의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성숙한 경우에는 공수처 이첩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검찰이 긴급 체포 등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 빨리 전환을 한 것도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그 얘기는 수사의 밀행성을 없앤 강제 수사가 개시가 됐을 때만 수사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첩 요구를 예상을 하고 그 부분 거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빠른 어떤 수사를 진행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를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 예. 어쨌든 공수처가 나서서 응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허 변호사 말처럼 빨리 컨트롤 타워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 출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예. 기존의 수사기관은 수사 자료를 모두 넘기게 되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파견 검사를 보내기 때문에 파견 검사를 통해서 수사 상황을 수뇌부에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에서 만약에 수사의 키를 쥔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예. 공수처와 상설특검은 각각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수사 우선권을 준다는 걸 상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복 수사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은 결국에는 또 특검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하게 되고 수사는 다른 기관에서 중복을 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사라는 것이 지금 다 관련 인물들이고 이 진술을 비교해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게 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사기관의 컨트롤 타워를 지금 빨리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어떤 절차로 어떤 조사를 어디서 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로 입건이 된 것은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관련자들을 수사하는 작업부터 먼저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여러 군 수뇌부 사람들을 필요하다면 피의자로 전환하고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 내용 그리고 확보되는 물적 증거들을 비교를 해야 되고 물론 그 전에 수사의 컨트롤 타워를 누구로 할 것인지 먼저 상정이 돼야 된다는 확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성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피의 사실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되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하거나 모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해서 조사하게 될 가능성.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그런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 뭐 어떤 미루는 방식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당시 조사를 거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조사 거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탄핵으로 파면을 당했고 그 이후에 경찰에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는데 어쨌든 수사기관에서도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고 현직 대통령이니만큼 쉽게 강제 수사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강제 수사에 충분히 돌입을 할 수가 있는 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굉장히 다른 부분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사 불소추 특권의 예외 적용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적인 비난 여론 굉장히 큰 데다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히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이 수사 자체를 피해가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권에서 이제 오는 11일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전망인데 그렇게 되면 늦어도 14일에는 임시회를 열고요. 또 2차 표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차 탄핵안 발의되면 지난 주말처럼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다고 하면 가결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200명의 어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또 폐기입니까? 또 폐기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예. 한 회기 중에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표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른바 살라미 회기 쪼개기라고 예. 하죠. 네네. 일주일 단위로 회기를 쪼개서 토요일에 계속해서 탄핵소추안을 상정을 하고 표결에 붙이는 그런 절차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 전국의 혼란은 피할 수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결될 경우 그리고 또 한 번 부결될 경우에 이 경우의 수를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절차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가결된다고 하면 그 즉시 탄핵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은 정지가 되고 네.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만 180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의결을 해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는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파면이 된다라고 하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결이 된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그 안은 폐기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 또 상정을 하게 되고 이런 절차, 지난한 절차를 계속해서 거치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정치적으로 선언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법적인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재상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한덕수 총리의 권한 대행의 어떤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이어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혼란스럽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좀 다시 여쭤보고 예, 싶은 예. 것이 어제 지금 말씀하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주 1회 정례 회동을 통해서 국정을 챙기겠다라는 이제 긴급 담화문을 발표를 했더니 이것이 이제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이것도 역시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어떤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리되거나 또는 유고된 상황이어야 되는데 거리라고 하는 것은 직이 비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망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탄핵 같은 걸로 파면이 된다든가 사퇴를 한다든가 또는 재판의 결과가 확정이 돼서 그 직을 비워놓는 상태의 비워놓는 상태를 거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질병 등으로 인해서 뭐 혼수 상태에 빠진다든가 그래서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나 뭐 해외 순방 중에 무슨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졌다거나 이럴 때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직무집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구속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인 상태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선 후퇴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뿐이지 거리도 아니고 유고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만약에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유고 상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한덕수 총리가 직무집행을 대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헌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을지언정 이게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거리 상황으로 보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런데 구속이 된다고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전국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 권한 대행을 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의문이 당장 야권에서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만약에 그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어떤 헌법적 근거 없이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 상황, 이 비난이 제기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정책의 어떤 법적인 근거에 대한 의문이 또 한번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으니까 특히 한동훈 당 대표가 어떤 국정을 공동 운영한다는 부분은 물론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번 더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헌법적 근거에 대한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군 통수권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부분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군 통수권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요. 이선 후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말이라고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선거라는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이양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없앨 수 있는 어떤 헌법적인 방법은 결국에는 탄핵 소추를 통해서 파면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리나 유고 상황도 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탄핵이라는 절차를 우리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했을 때 누군가가 저것은 이선 후퇴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국민 주권의 어떤 이양 근거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이걸 누군가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마련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 이선 후퇴가 헌법적인 어떤 주권 이양의 근거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전망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